전설야담. 선비의 도둑질. 어느 시골에 농사짓는 농부와 글공부에 몰두한 선비가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돈 많은 부자는 아니었으나 항상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이웃집 선비는 과거 합격을 목표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글만 읽으며 지냈기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선비는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아지자 어느 날 갈등했습니다. 쌀이 필요하니 몰래 가져올까? 그건 사람의 의리가 아니니 그러면 안 되지. 선비는 혼잣말로 번민하다가 이내 결심했습니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버틸 식량을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훔친 후 나중에 돌려주자고 결단 내린 것입니다. 선비는 평소 의리를 중시하고 인정도 있는 성품이지만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도둑질을 작심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이웃집 울타리를 뚫고 곶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곶간에는 쌀 여러 섬이 쌓여 있었고 한쪽에 절반쯤 만든 쌀섬이 있기에 선비는 그걸 조심스럽게 울타리에 뚫어놓은 구멍까지 끌고 갔습니다. 선비는 자기가 먼저 구멍을 빠져나온 다음 손을 넣어 쌀섬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울타리에 구멍이 작아서 쌀섬을 빼내기 힘들었습니다. 어이쿠, 힘드네. 선비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잠시 쉰 뒤 구멍을 조금 더 넓히고는 다시 힘내어 쌀섬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쌀섬이 잘 빠져나오지 않아 선비가 끙끙댔는데 어느 순간 수월하게 잡아당길 수 있었습니다. 선비가 의아해하며 일어서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 주인 농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밀어준 덕분에 쌀섬이 쉽게 빠져나왔음을 알게 된 선비는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할 때 농부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쌀 한 섬쯤은 드릴 수 있으니 어서 가져가시고 훗날 잘 되셨을 때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선비는 몹시 부끄러웠으나 이웃집 농부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며 받았습니다. 고맙소. 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다. 컴컴한 밤에 일어난 일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으며 농부는 자기 가족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농부에게 보부상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보부상은 보찜 장수와 등짐 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보부상은 이번에 장사가 잘 되어 목돈을 벌었다며 자랑했고 농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잘 대접했습니다. 이튿날 보부상 친구는 농부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보부상은 근처 고개를 넘다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은 보부상이 하룻밤 묵었던 집의 주인인 농부를 범인으로 여겨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사건은 농부를 노려보며 호령했습니다. 보부상의 목돈은 내 놈만이 아는 바 내가 한 짓이 틀림없으렸다. 농부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사건은 매를 때려야 사실대로 말하겠냐면서 매질을 지시했습니다. 농부는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사건은 믿지 않고 추궁했습니다. 빼앗은 돈은 어디에 숨겼느냐? 농부가 모른다고 하자 사건은 농부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저런 놈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사건은 관찰사에게 보낼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농부를 살인범으로 확신했으나 자백이나 증거가 없어서 조금 찜찜해했습니다. 보부상 친구를 죽였대. 농부가 사형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이웃집 선비도 들었습니다. 선비는 곧바로 일어나 관가로 가서 자신이 바로 그 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범인이 나타나자 농부를 내보내고 선비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신문하겠노라. 그날 선비는 옥에서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고 단식하며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선비는 한때 쌀 한 섬을 도둑질한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던 중에 그런 일을 감싸준 농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자 대신 죽음으로써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선비는 곤장 맞을 각오를 하며 사또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사령이 와서 선비에게 사또가 찾는다는 말을 알려줬습니다. 사또는 긴장한 얼굴로 대령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살인자라고 나섰느냐? 소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엉뚱한 사람이 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빼앗은 돈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말문을 닫자 사또는 마치 그런 침묵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이번은 용서하겠다만 2번 다시 관청을 농락하지 말라. 선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사또가 이어 말했습니다. 간밤에 고갯길에서 도적질하던 놈을 잡았는데 그놈이 보부상도 죽였다는 사실을 자백했노라. 사또는 그러면서 선비에게 살인범을 자처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지난날의 일을 토로했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정을 파악한 사또는 선비에게 얼마간 돈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서로 배려해주는 일은 아름다운 의리이지만 진실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라. 이 돈으로 쌀값을 갚고 훗날 급제하거든 진실로 백성을 위해 봉사하라. 감격한 선비는 사또에게 절을 올리고 관할을 나왔습니다. 그때 선비가 걱정되어 관할을 찾아온 농부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마주선 선비와 농부는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후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으며 이 일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농부와 선비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가만히 대신 섬이라는 곡식 담는 고유 용기가 있었습니다. 섬틀로 만드는 섬은 지프로 거적처럼 짠 후 절반으로 저복되면 일종의 자루였으며 세종 때 표준화된 쌀 한 섬은 한 말에 10배였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44kg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전후하여 섬 대신 가마니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수탈에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일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쌀을 빼앗아가고자 일본식 자루인 가마스를 들여왔습니다. 일본어 가마스에 어원을 둔 가마니는 한 사람이 운반하기에 비교적 적당한 80kg을 담을 수 있고 사이가 촘촘해 곡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많은 곡식이 가마니에 담겨 일본으로 건너갔고 전래 설화에서도 가마니라는 말이 널리 잘못 쓰이게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